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깊은 산골. 눈발이 거세게 흩날리던 초겨울 저녁, 매서운 바람을 뚫고 한 여인이 허겁지겁 한쪽 다리를 절며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옷자락은 눈에 젖어 축축했고 발목까지 덮이는 눈길을 맨발로 헤매다시피 뛰고 있었죠. 숨은 거칠고 가슴은 쿵쾅이며 세상이 온통 적막하고 하였답니다. 눈보라 속을 헤매던 여인은 산자락 아래 작은 초가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마당 너머로 빛이 새어나오는 아랫목의 불빛이 눈발 속에 아른거렸죠. 더는 뛸 힘도 없이 여인은 그 초가 마당 한가운데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그날 저녁, 중년 춘복이는 마당에 나왔다가 눈 속에 쓰러진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이 추운 날, 아니, 여보시오. 눈 좀 떠보시오. 여인은 의식을 잃었고 입술은 푸르스름했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초상 치르겠소이다. 우선 저희 집으로 모시겠소. 춘복이는 여인을 안방으로 안고 들어가 이불 위에 눕혔죠. 헌데 춘복이는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엇에 놀랐는지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답니다. 아니, 저 세상으로 떠난 내 부인하고 이리도 닮을 수가. 춘복이는 이불에 누운 여인의 얼굴을 보니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죽은 부인이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곱게 나이 먹고 있을 텐데. 무엇이 급하여 나 두고 먼저 간 것이요. 춘복이는 흘리는 눈물을 급하게 옷소매로 훔치고는 부엌으로 갔죠. 춘복이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안방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물수건으로 중년 여인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는데 처음에 보지 못한 상처들이 온몸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또한 한쪽 다리는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기에 온몸이 성한 곳이 없어 보이는구나. 춘복이는 밤새 옆에 앉아 정성껏 간호를 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복이는 방문에 해가 들어와 눈을 떠보니 여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춘복이는 화들짝 놀라며 여인의 손을 조심히 놓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주책이구나. 춘복이의 얼굴이 붉게 변했으며 멋쩍은 듯이 허 웃으며 머리를 극적이었답니다. 항상 혼자 지내던 춘복이의 하루가 그리 신이 날 수가 없었죠. 마누라가 죽고 나서는 매일이 똑같은 하루였는데 사람 하나 있다고 하루가 이리도 다를 수가 있다니. 춘복이는 내심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신이 돌아오면 바로 떠날지도 모르는 여인이지만 여인에게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된 듯하여 사내로 다시 태어난 듯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구나. 그리고 한 사내로서 여인과 함께 있으니 젊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간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춘복이는 더 여인을 각별하게 돌보았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여인은 기적처럼 일어났죠. 겨우 정신을 차린 여인은 물끄러미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꿈인가 보구나. 너무 따뜻하여 좋다. 춘복이는 물끄러미 여인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여기서 꿈이면 현실은 얼마나 추웠습니까? 금이는 생각지도 못한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춘복이는 여인이 놀라니 여인을 안심시키려 말했답니다. 놀라지 마시오. 며칠 전 우리 집 마당에 쓰러져 계셨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방으로 모신 것뿐입니다. 저는 무서운 사람은 아니요. 우리 집은 마을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 올 사람도 없으니 안심하시오. 제가 민폐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는 금이라 합니다. 금이는 사과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기운이 너무 없다 보니 일어날 수가 없었죠. 죄송할 것은 없어. 아픈 사람 잠시 돌봐드리는 것은 당연하니 회복될 때까지 편안하게 있으시오. 그리고 무슨 사연이 있는 줄은 모르겠으나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이 보입니다. 금이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생각지도 못한 따뜻한 말을 들으니 마음속에 응어리 진 것이 풀리는 듯했습니다.
이 은혜 꼭 보답하겠습니다. 금이의 눈동자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죠. 아이고, 내 정신 보시오. 내가 미음을 만들어 놨소이다. 춘복이는 부엌으로 가서는 솥단지 안에 만들어 놓은 미음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금이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죠. 금이도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주는 손길이 무척 따뜻할 수가 없었답니다. 하여 왠지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사랑의 씨앗이 뿌려진 듯 보였습니다. 춘복이는 미음을 한 수저 뜨고는 입김으로 호호 불어 금이의 입에 넣어 주었죠. 제가 떠먹을 수 있어요. 금이는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숙였답니다. 지금 손이 얼어 수저를 잡기 힘이 들 것 같아서지요. 금이는 동상이 든 팅팅 부은 자신의 손을 잠시 내려다보고는 피식 웃었죠. 정말이네요. 이 손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군요. 그리하여 춘복이는 천천히 미음을 먹여주며 생각했습니다. 큰일이구나. 이리 먹는 입도 예뻐 보이다니. 춘복이는 죽은 부인을 많이 닮아 그리 예쁘게 보인다고 생각을 했죠. 잠시 후 춘복이의 귀는 말보다 마음으로 듣는 귀였고 금이는 오랜 세월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속내를 조심스레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이는 마당에 내리는 눈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본디 양반가에서 종살이를 했었지요.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사또한테 못쓸 짓을 당했지요. 사또는 아들만 낳아주면 호강하며 살게 해준다 말하더이다. 그리고 어떤 누구한테도 말을 하지 말라더군요. 전 사또의 아들을 낳았지요. 사또의 말대로 제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헌데 그것이 저한테 독약이 될 줄은 몰랐지요. 춘복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춘복이의 손은 뜨거운 찻잔을 감싸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금이의 지난 세월로 스며들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저 아이와 조용히 살고 싶었지요. 하지만 정실 부인이 병을 얻어 세상을 뜨자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고 제 탓이라 말하더이다. 제가 정실 부인의 국에 독을 넣었다며 손가락질을 했어요. 허나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저를 인정사정 없이 구타를 하더이다. 이 다리도 그때 이후 절름발이가 되었지요. 금이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겼던 사또는 어느 순간 돌변하여 모든 책임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낳은 아들을 빼앗아 갔어요. 금이는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려왔죠. 아이를 살리려면 보내야 한다기에 눈물을 머금고 보냈지요. 그날 이후 저는 사는 곳도 모른 채 내 자식을 세상에 남겨두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춘복이는 금이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었고 그녀는 잠시 목을 축인 뒤 말을 이었습니다. 20해를 그렇게 떠돌아다녔지요. 때로는 산사에, 때로는 남의 집 뒷방에, 어떤 날은 겨울 장독대 옆에서도 잤지요. 그런데 이제는 기력이 다해가니 아이를 한번 멀리서라도 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금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려는 듯 오래도록 말이 없었답니다. 춘복이의 눈도 붉어져 있었죠. 삶에 찌든 굳은 살 박힌 손을 슬며시 금이의 무릎 옆에 얹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찾는 여정, 내가 함께 해도 되겠소? 혼자 매일 죽는 날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겹기도 합니다. 혼자 겪어온 세월도, 이 추위도. 이제는 혼자 걷지 마시고 저와 함께 걸으며 어떠하겠소? 금이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금이의 눈가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금이는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났죠. 금이는 아들을 함께 찾아주겠다는 춘복의 말에 무거웠던 몸은 깃털처럼 날아갈 듯 가벼워진 듯 했답니다. 하여 방문을 열고 툇마루에 앉아 춘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춘복이는 마당에서 지게를 손질하며 금이를 보며 무심한 듯 말했지만 그 속엔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 나가 한양 쪽에서 오는 역졸들에게 좀 물어보려 하오. 사또가 그 아이를 어디로 보냈는지,
혹여라도 이름이나 흔적이 남아있다면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금이는 조심스레 춘복이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혼자 가시려고요? 같이 가고 싶은가 보. 저도 가도 될까요? 춘복이는 금이의 표정을 보니 왠지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데 오늘 밥은 다 드셨어? 다 드셨다면 생각이라도 해보려 하는데. 금이는 춘복이가 말일 끝나기도 전에 후다닥 부엌으로 들어가 밥 남긴 그릇을 솥단지에서 다시 꺼내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춘복이는 그런 금이가 참 귀엽게 보일 수가 없었답니다. 내가 그리 말했다고 쪼로록 들어가 밥을 먹네. 하하하하. 춘복이는 그동안 혼자 웃을 일 없이 지냈었는데 금이가 옆에서 사부작 움직이는 모습만 봐도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 드셨으면 함께 갑시다. 금이는 작은 보따리를 챙겨 쪼로록 달려와 춘복이의 옆에 섰죠. 춘복이는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항상 옆구리가 큰 구멍이 난 것처럼 허전했으니까요. 헌데 신기하게도 이 조그만한 여인이 그 큰 구멍을 막았는지 전혀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른 아침 초가집을 나섰습니다. 들판은 눈이 녹기 시작했고 얼어붙은 길바닥엔 진흙이 보이기 시작한 것을 보니 겨울이 끝나가고 있는 듯 했죠. 두 사람의 삶에도 그 혹독했던 시간의 끝이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춘복이는 역졸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죠. 헌데 역졸들이 춘복이를 보는 순간 바짝 긴장을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역졸들과 대화를 하고 금이가 있는 곳으로 왔답니다. 역졸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춘복이는 갑자기 금이를 옆구리에 끼고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는 말했습니다. 금이는 춘복이의 품에 안기니 기겁을 하고는 춘복이의 팔에서 나오려 했죠. 헌데 춘복이의 팔은 금이를 놔줄 생각이 없는 듯 전혀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잠시만 이렇게 걸어야 하겠어. 이유는 잠시 후에 말을 해주리라. 금이는 춘복이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죠. 춘복나리께서 언제 여인이 생겼는가? 10년 전에 부인이 돌아가셨지. 그 이후로 모든 일을 내려놓았지 않는가? 춘복나리께서 이제는 여인을 만나시고 다행이네. 부인이 돌아가신 후로 춘복나리가 어떻게 되시는 줄 알았구먼. 역졸들은 여인을 끼고 가는 춘복이의 뒷모습을 보고 다행이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문서에 금이의 얼굴을 보았어. 그러니 사람들을 피할 때까지는 고개를 들 생각도 마시오. 춘복이의 입가에는 미소가 한가득이었죠. 벌써 사람들은 애저녁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춘복이는 그렇게 금이를 품에 안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잠시 후 역졸들한테 알아본 것은 그 사또는 지금 한양으로 갔다고 하오. 헌데 이상한 점은 그 사또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지역에서 꽤 힘 있는 사또이었는데 갑자기 한양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요. 마치 무언가 숨기려는 사람처럼 말이오. 금이는 춘복이의 말을 듣고는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초조해했죠. 춘복이는 금이의 표정을 보는 순간 무엇이든 말을 하여 안심을 시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떤 말도 기억나는 것이 없었답니다. 하여 춘복이는 금이의 손을 잡고 자신의 품으로 살며시 잡아당겼습니다. 금이는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이 춘복이의 품으로 폭 안겼죠. 저 한 번 제대로 물려보지도 못한 아들입니다. 어미가 되어 아들의 생사도 모르고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아들 얼굴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셔요. 걱정 마시오. 제가 아는 인맥 다 동원해서 찾을 테니 제발 울지 마시오. 당신이 우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들을 찾으려면 정신을 굳건히 해야지요. 금이는 춘복이의 말에 눈물을 멈췄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춘복이는 자신의 말에 따라 눈물을 그치고 마음을 다잡는 금이를 보며 그윽하게 쳐다보았죠. 금이는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는 춘복이가 싫지 않았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두 사람은 한양에 도착하여 함께 일한 진우를 찾아갔습니다.
커다란 기와집의 대문 앞에 선 춘복이는 대문을 두들겼죠. 박대감을 찾아왔소이다. 누구시오? 춘복이라 하오. 옛날 포청에서 박대감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요. 머슴은 그 말에 흠칫 놀라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불이 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기품 있는 중년 사내가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허허, 이게 누군가? 춘복이 자네가 맞는가? 정말 살아있었구먼. 내가 자네를 위해 향까지 피우려 했다네. 춘복이는 씩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금이는 옆에서 조용히 서 있다가 점점 굳어지는 박대감의 얼굴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다시 얼굴을 드러내다니. 한양 바닥에 자네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도 아직 많다네. 그중 절반은 자네를 존경하고 나머지 절반은 자네를 두려워하지. 박대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게 되었다네. 내가 찾아야 할 아이가 정원호 집에 있는 듯하네. 그리고 내가 한때 잡으려다 놓쳤던 그 자이기도 하지. 박대감은 그 말을 듣고는 굳은 얼굴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가 그런 말까지 꺼낼 줄이야. 그 사또 정원호. 자네가 3년을 뒤쫓다가 결국 포청을 떠나게 만든 그 인물 아니던가. 난 이 여인의 아이를 찾아야 하고 정원호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듯하네. 정원호의 그 자에 대해 다 알아봐 줄 수 있겠는가? 박대감은 말없이 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이의 초췌한 얼굴과 가슴 깊이 눌러온 슬픔이 느껴지는 눈빛.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알겠네. 내가 가진 정보를 모두 내놓겠네. 하지만 자네, 아직도 예전처럼 빠르진 않지 않은가? 예전처럼 달릴 순 없지. 허나 아직 칼질 힘은 남아있다네. 그 말에 박대감은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죠. 들어오게.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게. 금이는 그제야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춘복의 옆을 따라 방으로 들어섰죠. 낮게 깔린 대청마루 넘어 조용히 피어오르는 차향이 두 사람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의 대청에 앉은 춘복과 금이는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앉았답니다. 창문 밖엔 늦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방 안엔 묘한 긴장과 감정이 흐르고 있었죠. 정원호, 그 자는 지금 명륜방 뒷골목 쪽에서 한양으로 은밀히 드나드는 거래를 하고 있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서 하나를 보았는데 분명히 동명이라는 이름이 있었어. 자네가 말한 여인의 아이 이름이 동명이가 맞는가? 금이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동명이요? 제 아들 이름이 동명입니다. 그 순간 춘복은 본능처럼 금이의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놀라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은 여전히 얼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생의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가까이 왔소. 당신 아들 반드시 찾을 수 있소이다. 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박대감 댁의 사랑방에서 묵게 되었답니다. 방은 따뜻했고 밖에선 눈이 다시 흩날리고 있었죠. 춘복이는 늦은 밤 툇마루에 나와 혼자 달을 보고 있는데 불빛 아래 환하게 미소 짓는 금이의 얼굴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만난 걸까? 이토록 고운 사람을. 그 순간 마루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금이가 다가왔습니다. 잠이 안 오네요. 춘복 어르신도 그러신가 보네요. 그저 생각이 많아져서 말이오.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옷이 너무 얇군요. 춘복이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금이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금이는 놀란 듯했지만 춘복이의 온기가 금이의 어깨를 감싸주니 금이의 마음이 설레었답니다. 전 춘복 어르신이 참 따뜻한 분이란 걸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껴졌지요.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이야기를 왜 어르신께는 털어놓게 되던지.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진 게 얼마만인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단 생각이 이 나이 들어 처음이지요. 금이는 춘복이의 말에 심장이 콩닥콩닥 더 빨리 뛰었죠. 잠시 고요가 흘렀고 바람 사이로 흔들리는 촛불처럼 두 사람의 눈빛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춘복 어르신, 당신이 있어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춘복이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고요한 밤 하늘 아래 늙은 사내의 마음이 마치 첫사랑을 만난 소년처럼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춘복이는 이 밤만큼은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첫사랑의 달콤함을 느끼고 싶어졌죠. 하여 금이에 떨리는 어깨를 소중히 잡고는 천천히 입맞춤을 했답니다. 금이의 입술은 떨려왔고 춘복이의 간절한 입술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방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성을 쌓았죠. 다음 날 늦은 아침. 어제 늦은 오후 박대감에게 실마리를 들은 춘복이는 곧장 명륜방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허름한 골목길, 오래된 살인문 너머로 인적이 거의 드문 곳이었죠. 정원호는 백사당이라는 비밀 거래소를 거점으로 움직이고 있다네. 형식상은 유기그릇 도매상인데 사실은 사람의 정보를 사고 파는 곳이지. 춘복이는 어젯밤 금이를 너무 힘들게 한 듯하여 고나게 자는 금이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고 홀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여전히 날은 추웠지만 그의 걸음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단단하고 조용했습니다. 아직 몸은 기억하고 있군. 그곳에 도착한 춘복이는 장터 상인으로 위장하여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문짝 뒤로 수상한 사람들의 출입이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그날 밤, 그는 뒷담 너머로 몰래 들어갔고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엿들었답니다. 정원호 대감께서 그걸 불안해 하신다 하더군. 하긴 여종 금이의 피를 이어받았으니 언제 진실이 드러날지 모르니.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사또가 숨기려 했던 일이 드러날지도 모르지. 춘복이의 눈빛이 그윽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낡은 장도를 조심스럽게 허리에 고쳐 찼습니다. 확실하군. 금이의 아들 동명이 살아있구나. 늦은 밤. 춘복이는 박대감의 집으로 돌아왔고 금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동명이가 살아있습니다. 지금 정원호 댁에서 양자로 키워지고 있어. 금이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무릎을 꿇으며 흐느꼈습니다. 사람만 있다면 그걸로 족하지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라고 있다면 언젠가 진실을 마주해야 할 것이요. 허나 조심해야 합니다. 정원호는 그 아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입막음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춘복이는 박대감에게 부탁해 정원호 가문의 문서 보관방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곳엔 양자 입정 문서 그리고 정실 부인 사망 당시의 내의원 기록이 남아 있었죠. 며칠 후 춘복이는 박대감의 늙은 하인으로 가장하여 가문서고에 숨어들었고 마침내 금이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손에 넣었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대감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춘복이 오랜만이군. 그 문서는 우리한테 넘기거라. 절대 가져가지 못할 테니. 내가 그리 쉬운 사람은 아닐 텐데. 춘복이는 문서를 품에 깊숙이 넣은 채 발밑으로 날아든 돌멩이 하나에 멈춰섰고 기척조차 없는 움직임에 살수임을 직감했죠. 춘복이란 이름 많이 들었소이다. 그렇다면 일이 나오면 아니 될 텐네. 춘복은 허리에 찬 짧은 칼을 손에 쥐었고 왼쪽 다리를 뒤로 뺀 채 낮춘 자세는 늙은 몸이지만 여전히 단단한 기세가 맴돌았습니다. 옛날엔 12도 상대했어. 지금은 넷이라. 좀 서운하군. 먼저 달려든 사내의 칼이 춘복의 어깨를 향해 내려쳤고 춘복이는 마치 다 예측한 듯 허리를 비틀며 사내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칼이 땅에 떨어졌고 동시에 춘복의 무릎이 상대의 명치를 깊숙이 찼습니다. 뒤이어 두 명의 살수가 동시에 덤벼들었지만 춘복의 팔에서 뻗어나온 칼끝은 바람을 찢듯 빠르게 휘둘렸답니다. 그때 살수의 팔에 치명상을 남겼는지 피냄새가 진동했죠. 한 명의 사내는 아직 고수가 아닌 듯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전하시게. 나를 더 화나게 한다면 직접 찾아가겠다고. 그 말에 겁을 먹은 마지막 사내는 동료를 부축해 허둥지둥 달아났죠. 피 묻은 칼을 천천히 다시 집어넣으며 춘복은 자신의 숨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예전 같진 않군.
이 말 끝에 춘복이의 몸이 휘청했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는 배 위로 손을 올렸답니다. 춘복이의 손 아래로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죠. 춘복이는 아무도 없는 밤길을 걸으며 집에서 기다리는 금이를 생각했습니다. 땅콩만한 여인이 집에 있을 뿐인데 집에 가는 발걸음이 신이 난 듯 하구나. 춘복이는 행복한 미소와 아픔이 동반한 표정이 우스꽝스러웠죠. 잠시 후 춘복이는 자고 있는 금이 옆에 앉아 조용히 위옷을 벗었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지혈을 하기 위해 조용히 약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그머니나 그 상처는 무엇인가요? 춘복이 괜찮은 것이요? 어디 봐요. 아이고, 피가 많이 흐르고 있어요. 춘복이는 금이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이 그리 귀엽고 예쁠 수가 없었죠.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게. 그런 개벽다구 같은 소리가 다 있어요? 피가 이리 많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금이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상처에 지혈약을 뿌려주고 깨끗한 면수건으로 상처 주변을 닦아 주었습니다. 춘복이는 그런 금이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생각했죠. 그동안 몰랐구나. 이 세상도 살만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그때 금이는 상처에 약을 바르며 춘복이의 몸을 우연히 봤는데 크고 작은 많은 상처들이 보였답니다. 무슨 일을 하셨기에 이런 상처가 있나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 보입니까? 설마요. 고생을 많이 한 듯하여 안쓰러워 보입니다. 금이는 자신의 속치마를 찢어 춘복이의 굵은 허리를 낑낑거리며 천으로 감았답니다. 춘복이는 금이의 모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하하하, 지금 웃음이 나오십니까? 춘복이는 자신한테 사랑스럽게 잔소리하는 금이를 자신의 품으로 잡아당겨 안아주었죠. 춘복이한테는 이 정도의 통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이런 행복함을 더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춘복이는 금이를 옆구리에 끼고 누워 잠이 들었답니다. 금이는 피곤해 지쳐 자는 춘복이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복이 아프지 말아요. 이제 춘복이 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금이는 춘복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용했던 한양 도성이 발칵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대사원부 앞마당에는 송사건을 알리는 적색 현판이 걸렸고 곳곳에는 관청 서리와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금이는 마치 수십 년 억울했던 세월을 모두 껴안은 듯한 눈으로 정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이를 마주할 수 있을까요? 진실은 이제 문 앞까지 왔어. 당신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나와 그 문서가 말할 차례요. 잠시 후 정원호가 2명의 하인을 대동하고 등장했습니다. 평소보다도 기품 있게 차려입었지만 그의 눈빛엔 불안한 흔들림이 스며 있었죠. 춘복이 내가 아직도 살아있을 줄이야? 살아 있었지. 바로 이날을 위해서. 대사원부의 휘장을 젖히고 사원부 지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용히 송사를 들을 것이니 소란 피우면 모두 엄히 다스리겠다. 춘복, 내가 제출한 문서와 진술은 이미 예심에서 받아들여졌고 이제 이 자리에서 증인을 대면시키겠다. 춘복이는 품에서 봉인된 문서 한 통을 꺼내 바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한 사내가 안으로 들어왔죠. 나이 20살 중반쯤 이목구비는 금이를 빼닮아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이 먹게 할 정도였습니다. 금이는 벌떡 일어나고는 말없이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내 아들 동명아? 동명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고 정원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인은 누구이시기에 저와 닮았을까요? 정원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게 상관없는 여인이니 헛소리에 휘말리지 말거라. 그러나 춘복은 곧바로 동명의 앞에 다가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진실은 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출생 기록 그리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덮기 위해 정원호가 조작한 내의원의 기록입니다. 사원 지비가 봉인을 열자 사원부의 서리가 하나씩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실 부인을 독살한 후 내의원을 협박하여 사망 기록을 위조한 것과 여종 금희의 배를 빌려 아들 동명을 낳았고 여종 금희를 폭행하여 도성 밖으로 버린 후 동명이를 양자로 입적한 기록입니다. 청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죠. 정원호는 허탈하게 무릎을 꿇고 처절하게 애원했답니다. 난 억울합니다. 어찌 나라를 위해 일하는 말보다 저 헛개비 같은 사람의 말을 믿어주는 것이요. 지금 내가 헛개비를 믿는 사람으로 보이나 보오. 그것은 아니었고 저는 결백하다는 것을 말하려다 보니 망언을 했소이다. 난 문서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 문서가 다 사실이라 믿지 않았소. 허나 하나하나 조사하다 보니 이 문서들은 틀린 부분이 없었소. 이 기록을 보니 같이 나라의 녹봉을 받는 자로서 창피하여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요. 정원호는 그제야 자신이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이 모든 것을 들은 동명이의 표정은 사색이 되었고 놀란 눈으로 금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제 어머니이신가요? 금희는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명아? 내게 젖 한 번 물려보지도 못하고 난 쫓겨났었지. 하지만 하루도 우리 아기를 잊은 적이 없었단다. 어머니, 그 순간 마당을 뒤덮던 긴장감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하게 그 광경을 지켜봤고 춘복이는 말없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후 정원호는 문서 위조 및 명예 실추로 관직 박탈과 유배를 명받게 되어 머나먼 섬으로 갔죠. 춘복이는 금희와 동명이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허나 다시 산골로 돌아가 혼자 살 생각을 하니 삶이 무기력해지는 듯했답니다. 금희는 춘복이의 마음을 알았는지 춘복이의 커다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춘복 씨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제가 춘복 씨를 서방으로 모시며 평생을 사는 것으로 대신하면 아니 될까요? 춘복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자신을 가족으로 맞이해 준다고 하니 그리 행복할 수가 없었죠. 그리하여 춘복이와 금희는 동명이를 혼인시킨 후 단둘이 아담한 기와집에서 젊은 신혼부부보다도 더 달콤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